여러분, 네, 저희 ESC 본방학 4주차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지부터 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바로 내일 모레 4월 1일에 저희 ESC와 쿠빅의 연합교류 행사가 있죠. 손지영 교수님의 연사특강 또한 함께 있을 예정인데요. 연사특강은 오후 3시 배우관 본관 101층에서 진행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모시고 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또 연합 행사이기도 하니까 지각 및 결석은 없도록 꼭 일찍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손지영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들 패들렛 링크에 받고 있는데요. 아직 질문이 많지 않아서 많이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올려주시면 교수님께서도 많이 생각해 보시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찍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저희 어제 잡담방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ESC 벚꽃 단체 사진 하나 찍는 거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4월 1일 오후 2시 20분에 저희 학관 앞에 모여서 한번 단체 사진을 찍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4월 1일 오후 2시 20분에 제가 잘못 적어놓긴 했는데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모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잡담방에 공직을 하나 더 올릴 테니까 거기에 오시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체크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사진 어디서 찍는지에 대해서는 후보를 제가 한 3개 정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혹시 어떨까요? 후보 1, 2, 3에 대해서. 추천해 주시는 장소 있는지, 네. 어디 추천해 주실 장소 있을까요? 하나 정해놓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없으면 여기서 다수결로 한번 투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추가할 만한 곳이 장소가 있을까요? 배우관 앞도 괜찮은 거. 음, 네, 없으면 후보 1, 2, 3에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후보는 스포츠 과학관 앞인데요. 혹시 여기서 단체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중복도 가능합니다. 여기 꽃이 없네. 네, 그러면 두 번째 후보 언더우드관 앞이랑 옆에서 사진 찍으면 좋겠다라고 싶으신 분 혹시 손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음. 21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후보로 넘어가서 연희관 앞이랑 옆에서 찍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네, 그러면 후보 2 언더우드관 앞 옆에서 찍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 드리면 ESC 벚꽃 단체 사진은 4월 1일 오후 2시 20분에 연세대학교 학관 앞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공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과제 발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안 보내드렸으세요.
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라그랑지안을 구하고 주얼 프로그램을 도출해보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은 우선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그대로 적어주고 그리고 이니퀄리티 펑션을 람다 i에 곱해서 썸을 해준 값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 i 곱하기 xi 제곱에 썸을 해준 값이 다음과 같기 때문에 결국에 라그랑지안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얼 펑션은 라그랑지안의 인피멈을 취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얘를 미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얘가 0이 될 때 얘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찾아서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주얼 펑션은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되고 따라서 람다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얘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문제를 통해서 주얼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서브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적용을 먼저 해보면 우선은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한 서브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이 아래와 같기 때문에 얘를 미분을 해서 서브 그레디언트를 구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오브젝티브 밸류는 오브젝티브 펑션에 x값을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값을 fp에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f값과 fk 베스트 값의 최소값을 취해서 이 값을 fp 베스트에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스텝 사이즈 알파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f 스타는 위에서 패키지로 구한 f 민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f값 빼기 f 스타 값 나누기 놈의 제곱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f 값을 이제 피저블 셋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줘야 하는데 피저블 셋이 xi 제곱이 1보다 같거나 작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프로젝션을 시켜줄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피저블 셋에 있을 때는 x값을 그대로 취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xi가 1보다 크면 1을 취해주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의 값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로 표현해준 값이 다음과 같고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듀얼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해볼 건데 듀얼 프로그램은 우선 x 스타 값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x 스타 값은 라그랑지안을 최소화시키는 x 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앞서서 구했듯이 x 스타가 다음과 같아질 때 최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코드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브 그레디언트 h는 이니퀄리티 펑션에 x 스타를 대입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얼 오브젝티브 밸류는 주얼 펑션에 x 스타 값을 대입을 해서 구해주면 되고 이 값을 지값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값과 gk 베스트와 비교를 해서
맥스 값을 gbeστ에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x 스타를 이용을 해서 primal objective value를 구해야 하는데, 이거는 앞서서 구한 방식과 동등하게 구하면 되고, 그래서 코드로 적어주면 다음과 같고, 그리고 objective value는 업데이트한 x 스타 값을 이용을 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f 값을 f에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f값과 fk 베스트를 비교를 해서 가장 작은 값을 f 베스트에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람다 값도 업데이트를 해서 프로젝션을 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feasible set 람다가 0보다 같거나 크다를 만족을 하면은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만족을 하지 않으면 0 값을 취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듀얼 문제로 푼 그래프가 수렴이 더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F값과 G값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고, 그리고 FK 베스트와 GK 베스트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4주차 발표인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1부에서는 영준님께서, 2부에서는 현성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1부 준비됐으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편하신가요? 저희가 편해요? 아, 왜 귀엽죠? 그 로버트 오퍼레이션 발표 맡은 최영준이라고 하고요. 바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이게 로버스트가 되게 어렵고 수식적으로 전개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거에 중심을 맞추는 것보다는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바꿔 나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목적은 이 불확실한 데이터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결과에 uncertainty를 explicit하게 모델링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택하는 건데요. 이게 이때까지는 우리가 constraint나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항상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최적화를 진행했었는데 실제로는 데이터가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ncertainty를 드러냄으로써 모델링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일단 여기는 U는 uncertainty set U고요. 이 FI라는 U에 대한 펑션에서 U가 uncertain한 거니까 이거에 대한 식을 조금 더 그리고 또 여기 슈프리머음이 여기 들어가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게 뒤에서도 좀 이거를 활용하는 게 많아가지고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 컨스트레인트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스트레인트의 슈프리멈이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은 모든 걸 다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슈프리멈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게 뒤에서도 많이 나와가지고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라는 certainty 셋을 통해서. 여기서 example로 나오는 게 드러그와 로우 이런 것들 예시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약 1이랑 약 2 이렇게 드러그 1, 2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어떤 소스가 있어요. 근데 그 소스는 이 로우 엘리먼트에서 추출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C 트랜스포즈 X 여기 C는 코스트예요. 그 로우 1, 로우 2, 드러그 1, 드러그 2 이거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최적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코스트 최저로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그 로우 원에 대해서 그 우리가 원하는 엘레먼트가 몇 퍼센트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건데 그러니까 이건 코스트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드러그 1에서는 그 엘레먼트가 0.5%가 들어가요. 여기서는 뭐 0.6%가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0.1%의 그 엘레먼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돼요. 이게 왜 마이너스냐면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이게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드러그 1, 2를 쓸 때 그 엘레먼트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이거 반대로 쓴 건데 이거 분수를 반대로 쓴 건데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 엘레먼트 그 로우 엘레먼트에서 그 포함되어 있는 그 퍼센트가 이게 자연물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0.5%, 0.6% 폭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이 C 트랜스포즈 X에 대해서 이 드러그 1, 2의 그 양을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생산량에 대해서 계속 변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델타라는 그 uncertainty를 표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뭐 컴플렉시티가 보장되면서도 돼도 그 완전 다 해결될 수 있지는 않대요. 그 여기서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있다고 했을 때 A가 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BU의 L2 놈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모든 벡터 U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 그 맥시멈만 만족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U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멀티플 로컬 맥시멈가 나오기 때문에 뭐 논코메스 코드라틱 펑션이다. 이렇게 돼서 그 완전히 해결될 수 있지는 않다라고 언급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알아볼 거, 뭐 현성 세션에서 포함해서도 왜 우리가 로버스트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블럼을 로버스트하게 로버스트리 옵티마이제이션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셋 U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거를 배울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예시로 설명할 때그 말씀드렸죠. 컨설팅 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를 온전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때 쓸 수 있고, 그리고 그 랜덤니스를 바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뒤에서 계속 설명할 거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플러스로 이런 형태, 그러니까 매트릭스 형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인피니티 셋 오브 컨스트레인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듀얼리티랑 듀얼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조금 그 컨스트레인트 이니퀄리티를 줄여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LP 형태로 컨스트레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이 인피니티 셋 하는 것들을 그 하나의 그걸로 그 벡터로 표현해가지고 조금 더 간단하게 이니퀄리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U를 인터벌 베이스로 할 수 있고 뭐 에런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인터벌 베이스로 한다면은 UI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어떤 베이스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굳이 생각하지 말고 제너럴한 버전으로 폴리헤드럴하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걸 자주 볼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오늘 많이 볼 거라서 이거는 좀 눈에 익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듀얼리티를 사용해 가지고 그 라그랑지안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봤을 때 왜 이거 FU 플러스 G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왜 여기서 마이너스 람다가 아니라 람다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듀얼리티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때 그 이니퀄리티에 해당하는 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미니마이즈에 대한 문제고 이거는 맥시마이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플러스 람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갑자기 아까는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C 트랜스포즈 X였는데 갑자기 여기 X 트랜스포즈로 표현돼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여기서 라그랑지안은
이 식의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X 플러스 U 트랜스포즈 X인데 이게 B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 슈프림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C 트랜스포즈 X를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두는 게 아니라 X 트랜스포즈 U를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두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 듀얼티 쓸 때랑 똑같이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모든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리니어하기 때문에 스트롱 듀얼리티가 성립이 됨으로써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LP 요거를 풀면은 이렇게 세 가지의 컨스트레인트 하나. 이거는 뒤에서도 좀 활용이 돼가지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는. 그리고 네,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이 계속 나오는 건데 뭐 여기는 예전에 봤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리턴 값에 대한 게 언설튼하지 않고 계속 그 픽스돼 있다면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투자하는 건데 그 만약에 불확실성이 없다라면은 그 가장 높은 리턴을 갖는 데다 투자하는 게 당연히 비슷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주식을 하면은 대박을 날 수도 있고 촉박이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언설튼티를 포함을 시킵니다. 이 리턴 값의 expectation 플러스 마이너스 UI로 뭐 이런 컨스트레인트를 있고요. 그리고 항상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는 워스트 케이스 리턴에 대해서 맥시마이즈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UI에 대한 것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 워스트 케이스 리턴은 맥시마이즈이기 때문에 인피멈에 맥시마이즈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거의 인피멈은 여기 인터벌 베이스로 이렇게 마이너스 UI부터 UI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전혀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리스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되게 나중 두 번째 이젠플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은 이게 되게 그 보수적인 그런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자본 투자를 그냥 다 은행에만 맡겨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LP를 SOCP로 해서 그 푸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썸 놈에 대해서 이런 논 베이스드 언설턴티 셋 이거고요. U가. 근데 이 듀얼 놈의 그 데피니션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듀얼 놈으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선 썸 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놈이 그 L2 놈이다라고 하면은 언설턴티 셋으로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컨드 오더 콘 이퀄리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아까는 되게 익스트림리 컨서버티브한 결과를 낳게 돼요.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확률을 위해서 어떤 특정 리턴 값에 대해서 확률로서 리스크를 보장하는 선택을 하고 원해요. 그렇다면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리턴의 합이 t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1-에필론 그것도 너무 컴플렉스하지만 이렇게 해서 분사 가능하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를 할 때 t랑 엡실론은 좀 어느 정도 연관 관계가 있겠죠? 얘가 늘어나면은 얘가 줄어들 거 아니야. 1-에필론.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풀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때 포인팅스 이니퀄리티라고 이런 띠오렘이 있는데 이거는 실전에서 드리베이션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이다라고만 언급해서 넘어갈게요. 이게 뭐 아이고 네. 이런 식이다. 이건 제가 첨부해 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런 식이고 그리고 이거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큰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t를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선 그 호에팅스 이니퀄리티에서 이런 식에다가 이 t를 이런 식 이걸로 대입을 해서 풀면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은 호에팅 이니퀄리티를 통해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요거 생긴 거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트러블 1마이너스 엡실론이라는 확률로서 보장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맥시마이즈하는 t를 맥시마이즈하는 게 아까 우리 목표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오브젝트 펑션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다이아고널 스케일 L2 볼로 하면은 U 컨설턴티 셋 U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결과가 여기서 나오는데 아까 뭐 이거는 우리가 농 로버스트 할때 한 거고 이게 이름표 원에 대한 거예요. 그냥 되게 너무 낮죠. 너무 이게 수익률이 낮잖아요. 그래서 되게 익스트림리 컨서버티브한 건데 레스 컨서버티브하게 이런 리턴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LP를 코닉 언설튼티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설명에 대한 거고 뭐 K 뭐 Rn에 있는 애가 모든 X 안에 K 안에 있는 X가 TX도 K 안에 있으면은 뭐 K는 뭐 콘벡스인 거고 그리고 V 트랜스포즈 X 뭐 이게 위해서 만족을 한다는 이걸 지월콘이다.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 콘 할 때 많이 배웠었죠. 아무튼 아까 LP 할 때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이것만 추가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스트릭트리 하기에 만족한다면은 슬래터 컨디션도 되기 때문에 스트롱 듀얼리티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바로 듀얼리티 사용해가지고 또 똑같이 풉니다. LP 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거 아까 람다 플러스인 거 똑같고 이것도 뭐 다 똑같아요. 듀얼리티로 풀 수 있고 그리고 또 스트롱 듀얼리티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일단 람다 스타에서 이런 값이 만족한다. 그래서 LP랑 결과는 똑같지만 여기 콘에 대한 것만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SOCP with Interval Uncertainty 그래서 설명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런 형태의 컨스트레인에서 뭐 이쪽이랑 이쪽에다가 uncertainty를 더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델타고 이것도 델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델타라고 하고 스몰 델타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여기에다가도 언설튼티가 들어간 거고 여기다 언설튼티가 들어가는 식을 보면은 근데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은 이거 두 개를 T라는 걸로 이렇게 쪼개서 나눠줘요. 그러면 이게 이치 사이드를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우리 아까 LP 할 때 좀 많이 봤던 거죠. 근데 어떤 건데 뭐가 다르냐? 아까는 이거였는데 이제는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람다의 부호가 바뀐 겁니다. 그렇고 왜냐면 이건 미니마이제이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LP랑 푸는 방식은 똑같지만 부호 여기 조금씩 달라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아까 LP랑 비슷한 형식으로 컨스트레인트가 나오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은 게 여기서 이렇게 수식 전개하는 게 이해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까지는 이렇게 해서 된다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각각에 나왔던 얘네들 그리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게 아까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t였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게 t였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L2 놈이니까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일단 가져와가지고 이 t 대신에 g에 L2 놈을 넣어가지고 그 t를 g에 대한 식으로 대체를 시키는 거예요. t는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엘립소이드 어설튼티에 대한 건데 요것도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유니폼이 인터벌 컨스트레인트로 엘립소이드 어설틴티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쉽게 생각해가지고 아까 그 U를 이렇게 U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런 식들로 인해서 이 G에 대한 두 개 이퀴벌런트 하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아까 넣어가지고 그냥 uncertainty set U를 엘립소이드하게 두고 풀 수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트릭스 uncertainty도 있는데 음, 네, 뭐 이거는 뭐 P, 매트릭스 P가 P에 대한 거고 그 P에다가 이 델타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항상 똑같죠. 근데 그게 매트릭스냐 뭐 리니어냐 조금씩 다른 거고. 아무튼 여기서의 이거는 이렇다고 합니다. 폴트 놈이래요. 이 슈프리멈 U의 L2놈, 뭐 V의 L2놈 이렇게 이런 기본을 만족하는 것의 슈프리멈이 오퍼레이터 놈이 이거는 그냥 언급만 한번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서 사용하는 게 슈어 컴플리먼트랑 S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것도 이 S랜만은 뒤에 증명이 나오긴 하는데 7단원에 증명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너무 어려운 거라서 그냥 넘어가 그냥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는 것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슈어 컴플리먼트고 이게 S랜만인데 일단 슈어 컴플리먼트는 요거랑 요게 에퀴벌렌트하다라는 내용인 거고 이 S랜만은 그냥 논 컴플렉스 쿼드라틱 프로블럼이어도 스트롱 듀얼리티를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의의를 가진 건데 x 트랜스포즈 A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x 트랜스포즈 B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과 이거랑 에퀴벌렌트 하다라는 거를 가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봤던 이거를 풀어볼 거예요. 어떻게 푸냐 하면은 음, 아, 아까 이런 형태의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스테이트먼트에서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X의 L2놈이랑 T. 어떤 식에 대한 L2놈이랑 T. 그래서 이거를 다 봤던 이런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각각. 그러면 이런 식이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양변에 S 뭐 V 트랜스포즈를 각각 그 S의 V 트랜스포즈 그거에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매트릭스 이렇게 컬러 값으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매트릭스 형태를 이런 식으로만 바꿨다. 이 슈어 컴플리먼트를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이 슈프리멈 유트랜스포즈 델타 V 이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요거를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됐었던 게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여기 어떤 것도 그 마이너스 나온 게 없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기 위해서 인피멈을 취한 거라고 보면 이 U의 델타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가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식이 여기 이렇게 요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 그리고 이거는 왜 다시 플러스로 돌아왔냐라고 하면은 아까는 이거의 피멈을 보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이 피멈을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라면 이건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플러스 그러니까 원 상태로 돌아와서 한 거잖아요. 여기 왜냐면 여기 그래서 플러스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내용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거의 objective function을 찾는 optimization으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이 여기서도 SLMMA가 사용되는데 이 아까 요 식을 매트릭스 형태로 풀어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풀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X 트랜스포즈 AX가 이거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이게 A라고 보고 그거를 X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X 트랜스포즈 X. 그렇다면은 X 트랜스포즈 BX 아까 이것도
요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여기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그렇다는 것은 이 b 마이너스 람다 a가 0, 그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에퀴벌런트하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에퀴벌런트 아니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건데, 이게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 이게 오늘 내용에 조금 의의인데, 우리 처음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풀려면은 뭐 어떻게 그냥 대충 어떻게 풀면 되겠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이 식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델타 뭐 이건 언설튼티 한 거고, 뭐 이거는 또 스몰 델타는 뭐고, 이거에 대한 어떤 정의 없이 결국에 아까 나왔던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렇게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람다를 찾는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P 우리가 아까 나왔었죠? A 알죠? B 알죠? 그리고 P 알죠? 다 아는데 람다만 모르는 그런 문제를 바꾼 거예요. 아까는 되게 언설튼티한 그거를 다 몰랐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언설튼티한 그런 오브젝티브 펑션을 람다 하나 찾는, 이거를 만족하는 람다 하나 찾는 것으로 문제를 간단하게 줄여서 뭐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게 말을 빨리 한 것 같아서 빨리 끝났는데, 네, 저는 여기까지인데 질문 있으신가요? 깔끔한 유니폼 페이지이세요. 예. 어딨지? 네. 네, 제가 알기로 저기 이게 태그 제품 방식의 일반화 버전을 알고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용도 아까 얼마를 넣은 그 시장이 있잖아요. 예. 네, 저기서 왜 T를 저 밖으로 지정했고, 저기서 나온 마지막에 U에 해당하는 저 부동식의 의의를 알 수 있을까요? 요거 한 건 일단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거는 포기를 했는데, 그냥 이거는 T도 아까 엡실론이랑 좀 맞닿아 있는 그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에 로버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컨스트레인트가 줄어든다는 걸 이해하면 음, 어떻게 이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까는 그 uncertainty set인 그 델타에 대한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좀 다른 방식으로 줄여서 표현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면 오늘 일부 발표해 주신 영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10분 정도 쉬었다가 50분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잠시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윤현석이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부분은 로버스트 콘벡스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만을 다루게 되는데요. 앞에서 이제 영준 학우님이 잘 설명을 해주시죠. 너무 과식적인가요? 네, 영준이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테스트만을 다루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uncertainty set을 잘 정하는 것인데요. 아이고, 가정된 셋을 그 잘 정할 때 그게 논콘벡스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거를 콘벡스하게 바꿔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일 직관적으로 가정된 셋을 새롭게 가정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uncertainty set을 반영하는 constraint의 형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브젝티브 펑션이 minimize f0x고 constraint가 subject to fix, u가 0보다 클 확률이 어떤 작은 엡실론 값보다 작다가 constraint로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u는 랜덤한 이제 변수인 거고 따라서 fx, u도 랜덤한 변수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constraint를 쓰게 되면은 문제 자체가 굉장히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집합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유집합을 사용해서 문제를 변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새로운 유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유집합이 새로운 유집합에 속할 확률이 그 작은 엡실론 있잖아요. 그거 1 마이너스 작은 엡실론보다 크다. 예를 들면 작은 엡실론이 0.05면은 원래 유집합이 새로운 유집합에 속할 확률이 뭐 99.5%의 확률로 속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유집합은 fxu가 0보다 무조건 작아요. 근데 그 u가 새로운 유집합에 속할 때 무조건 작아요.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트를 새롭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조건을 가지는 집합 새로운 u를 선정을 해서 콘벡스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책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u를 직접 정의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들 세 개를 이제 책에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VAR, 두 번째가 Safe Convex Approximation, 그리고 세 번째가 VAR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VAR의 각각의 이제 단점과 장점을 이제 중심으로 한계와 장점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VAR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VAR은 뭐냐면 Value at Risk입니다. 먼저 정의를 말씀해 드리면 VAR 랜덤 베리어블 Z가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fxu를 Z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Z는 u가 랜덤 변수니까 같은 랜덤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럴 때 VAR Z 엡실론은 뭐가 되냐면 랜덤 변수 Z가 특정 람다 값보다 작을 확률이 1-엡실론보다 클 때 그 람다 값이 아니라 감마 값의 인피머이 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부등호를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랜덤 베리어블 Z가 감마 값보다 클 확률이 엡실론 값보다 작을 때 그 감마 값의 인피멈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파이낸셜 어플리케이션을 책에서 소개하는데요. 이제 퀀트들이 투자 계획 같은 걸 생각을 할 때 프로핏 로스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자기들의 포트폴리오를 설정한다고요. 근데 거기서 양수로 뻗어 나가게 되면 이게 이제 프로핏이 되는 거고 음수로 뻗어 나가게 되면 이게 로스가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로스만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스로 뻗어 나갈 때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VAR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로 저희가 VAR 감마를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잡은 VAR보다 더 큰 로스를 얻을 확률이 입실론보다 작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상되는 어떤 최악의 확률을 최악의 손실을 확률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으로 VAR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콘벡스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에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제 저희가 컨스트레인트를 잡았을 때 fix, u가 0보다 큰 확률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컨스트레인트를 저희가 했었죠. 거기에 대한 어퍼 바운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안에 이제 어퍼 바운드가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만, 이 VAL에 껴진 이 조건만 만족하게 되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VAR Z 엡실론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은 정의에 의해서 인피먼 감마는 Z가 감마보다 작을 확률이 1 엡실론보다 클 때 그 감마의 인피먼 값이 됩니다. 이 표현 자체죠, 그냥. 그리고 이거를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부등식을 역으로 바꿔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Z가 감마보다 클 확률이 엡실론보다 작을 때 가능한 감마의 최소값이 VAR Z 엡실론이 됩니다. 그걸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이 이제 Z의 분포라고 생각을 해보면 감마 값보다 클 확률이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Z가. 그러면은 이 감마보다 앞에 있는 친구 여기 면적이 엡실론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마는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근데 저희는 인피멈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감마가 VAR의 값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이제 0보다 적다라고 하면 첫 번째, 감마가 0일 때 그럼 0보다 큰 그 면적은 입실론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감마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0보다 큰 면적은 당연히 입실론보다 작겠죠. 따라서 VAR Z 입실론이 0보다 작다는 거는 Z가 0보다 클 확률이 입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과 동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VAR 원래 우리가 생각했었던 컨스트레인트의 어퍼 바운드 혹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동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 문제에서 VAR fx, u 엡실론을 만족하면은 자동적으로 fi 여기도 죄송합니다. 네, 여기 i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자동적으로 fixu가 0보다 클 확률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원래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단점은 스페셜 케이스를 제외하고 VAR은 똑같이 non convex 펑션을 만들어내서 문제가 non convex하게 다시 된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설명을 해주는 새로운 해결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인 safe convex approximation 맞죠? approximation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safe convex approximation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그 스페셜 케이스 중 하나인 normal distribution VAR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normal distribution VAR은 뭐냐면 원래 fxu가 있을 때 u가 normal distribution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u는 실수의 값을 가지는 n-tuple 벡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정된 어떤 z가 이렇게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x 트랜스포즈 u 마이너스 감마. 그러면 자동적으로 얘는 이런 정규 분포의 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평균이 u 트랜스포즈 x 마이너스 감마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그리고 x의 L트놈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z를 저희가 x 트랜스포즈 u라고 가정을 해주는 겁니다. 죄송해요. 요게 z가 아니라 요게 z라고 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x 트랜스포즈 u가 감마보다 작을 확률이 z가 감마보다 작을 확률이 되고 이게 x 트랜스포즈 u가 z라고 했으니까 그 x 트랜스포즈 u의 그 분포를 생각하면은
요 정규 분포가 요 감마를 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Z가 감마보다 작을 확률을 저희가 정교화를 시켜줄 수 있어요. 평균 빼고 분선 나누고. 마찬가지로 감마에서 평균 빼고 분선 나누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노멀 CDF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값보다 작은 그 노멀 분포의 면적들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 관계를 이용해서 저희가 문제를 풀 건데 VAR U 트랜스포즈 X 마이너스 감마 입실론이 0보다 작다라는 거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요거의 조건은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한 이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U 트랜스포즈 X 마이너스 감마가 0보다 클 확률이 엡실론보다 작다. 그리고 감마를 저희는 이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U 트랜스포즈 X를 저희가 Z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또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등식을 옮겨줌으로써 또 엡실론은 마이너스 엡실론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거는 정의하면은 probability Z가 이제 감마보다 작은 확률이 되고 그거는 저희가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요게 됩니다. 그런데 엡실론이 2분의 1보다 작을 때 저희는 논네거티비티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CDF의 역함수를 취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돌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등호는 바뀌지 않죠. 그래서 그 돌려주고 거기에 이제 감마를 옆에 놔두고 나머지 항들을 다 옆으로 옮기면은 이런 형태의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컨스트레인트가 앞서 이제 X 트랜스포즈 U 마이너스 감마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원래 형태의 컨스트레인트가 있겠죠. 그거를 대체하는 컨스트레인트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VAR의 스페셜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Safe Convex Approximation인데 Safe Convex Approximation은 이제 VAR이랑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 컨스트레인트를 좀 새롭게 정의를 해요. 그게 뭐냐면 먼저 네, 그 용어를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설명을 해보자면 safe는 그 safe 원래 컨스트레인트의 어퍼 바운드를 설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afe convex approximation이 정의가 잘 되면은 그리고 그걸 만족을 하면은 원래 컨스트레인트도 만족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컨벡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 함수 fxu가 컨벡스 하면은 얘는 항상 컨벡스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VA를 사용했을 때 non-convex 문제가 나오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safe convex approxim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fxu가 0보다 클 확률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 저희가 이런 safe convex approximation을 끼워 넣으면은 이 확률보다 얘가 크고 얘는 근데 엡실론보다 작다. 그래서 이 관계만 만족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컨스트레인트 요거가 원래 컨스트레인트가 만족된다. 라는 식으로 저희가 논지를 전개해 나갑니다. Safe Convex Approximation의 예시로는 네, 예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먼저 이제 Z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설정을 해주고 B라는 가상은 아니죠. 그냥 임의의 함수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임의의 함수는 정역이 실수고 치역이 이제 0보다 큰 실수가 됩니다. 그리고 non-negative고 non-decrease한 함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Z가 0보다 작을 때의 인디케이터 함수보다 phi Z가 모든 Z에 대해서 모든 실수 Z에 대해서 커야 됩니다. 이때 저희는 Z가 0보다 큰 확률이 그 phi A-1승 곱하기 Z의 expectation이 항상 Z가 0보다 클 확률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옆에 이제 말풍선에 제가 설명을 좀 넣어놨는데요. 차근차근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조건이 요 조건에 의해서 Z가 0보다 크다라는 인디케이터 함수보다 항상 phi Z가 크므로 phi Z는 Z가 0보다 클 때 1보다 당연히 크겠고 Z가 아니죠. Z가 0보다 작을 때 항상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니퀄리티가 만족을 하고 이니퀄리티가 만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씌워도 이니퀄리티는 똑같이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거기에 Z의 어떠한 양수인 알파를 나눠줘도 이 이니퀄리티는 그대로 만족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차피 Z가 양수면은 거기에 아무리 어떤 양수를 나눠줘도 얘가 플러스인 애가 마이너스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이니퀄리티가 그대로 만족을 하게 돼가지고 이 Z보다 큰 Z보다 0이 크다라는 것의 인디케이터 함수의 expectation보다 이제 phi 알파 마이너스 1승 곱하기 Z의 expectation이 항상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인디케이터 함수에 대해서 expectation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그 인디케이터 함수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대한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게 되고 이게 그대로 얘보다 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정의한 이 익스펙테이션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걸 저희가 만족을 시키게 되면은 이 익스펙테이션이 세이프하고 콘벡스한 어프록시메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P가 콘벡스하고 넌 디크리징하고 넌 네거티브 콘벡스하다는 것은 이제 어, 이제 그냥 일단 지금은 가져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예시로 함수를 보여드리면은 콘벡스하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p가 콘벡스하고 넌 디크리징하고 넌 네거티브한 펑션이고 익스펙테이션은 콘벡시티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서 정의를 한 익스펙테이션이 자연스럽게 콘벡스 컨스트레인트가 되고 따라서 저희가 정의한 세이프 콘벡스 어프록시메이션은 원래의 함수가 콘벡스 한 한에는 콘벡스하다. 그래서 세이프 콘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어프록시메이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저희가 뭘 할 거냐면 그 원래 익스펙테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0보다 큰 알파가 있었잖아요. 그 알파를 저희가 조절함으로써 더 타이트한 어프록시메이션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등식 관계가 있지만 얘에 조금 더 가깝게 만듦으로써 더 타이트하게 저희가 새로운 컨스트레인트를 정의해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익스펙테이션이 입실론보다 작을 텐데 거기에 양변에 알파를 곱해서 이렇게 변형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는 여기로 이항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변형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형태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퍼스펙티브 펑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형태의 퍼스펙티브 펑션 0보다 큰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조인틀리 콘벡스함으로 얘가 이런 형태가 그 콘벡스 최적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것도 저희가 최적화를 가능케 하는 요 형태가 이제 최적화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의 최소값을 저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의 최소값이 결국에는 tightest approximation이 되는데 그 이유는 원래 얘가 원래의 constraint보다 무조건 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뒤로 가게 되면은 얘랑 더 가까워지니까 얘를 최대한 뒤로 뺀다는 게 가장 타이트한 그 어프록시메이션을 구한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가장 타이트한 어프록시메이션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시를 이제 진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Bz를 1 플러스 Z 플러스로 정의합니다. 이 기호는 뭐냐면 max x, 0 해가지고 1 플러스 z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그냥 0 값이 되고 1 플러스 z가 0보다 크면은 얘 1 플러스 z의 원래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z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됐다가 z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얘는 콘벡스합니다. 그리고 난 디크리징 하고요. 난 네거티브 한 조건을 다 만족하게 됩니다. 이 함수는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폼을 바로 적용하게 되면은 이 형태로 이 폼이 적용이 돼요. 네, 요게 이제 A가 아니라 알파입니다.
알파 마이너스 1승을 바로 분모에 넣어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적용하게 되면은 이 함수는 0 아니면은 얘 본래의 값을 가지니까 밖에 있는 알파를 여기 안에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고 요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알파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최소값을 가지게 만들면은 그 값이 그 알파의 값이 가장 타이트한 어프로크시메이션을 만드는 알파의 값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푼 다음에 원래의 컴플렉스가 아니라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수정을 하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타이트한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이용해서요. 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형태를 알파를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 순간에 이제 얘를 바꾸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모양이 바뀌어 적용될 때 이 표현식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게 될 CVAR의 표현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CVAR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이 CVAR은 발음에 좀 유의를 해야 되는데 CVAR은 VA랑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건데 VAR을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approximation 과정에서 나온 친구기 때문에 원래 함수가 컨벡스 하면은 얘도 컨벡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컨벡시티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VAR이 컨벡스한 대체제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연관성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CVAR Z 엡실론은 인피머 입실론분의 1 expectation Z 마이너스 알파 이거 플러스로 그냥 할게요. 플러스 알파1에서 알파의 값에 따라서 최소. 그러면 뭔 뜻이냐면 알파를 편미분해 가지고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편미분할 거예요. 알파에 대해서. 편미분 해보면은 일단 알파는 1이 돼가지고 터지겠죠. 그리고 저희 요게 문제인데 요거 잘 생각해 보면은 Z가 0보다 클 때를 제외하고는 다 0이잖아요. 그래서 Z가 0보다 클 때 이상에 대해서만 적분을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expectation이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랬을 때 이제 알파에 대해서 저희가 미분을 하게 되면은 Z와 Z만, 그러니까 알파가 아닌 친구들은 다 날아간다고 보면 되겠 날아가. 그리고 알파에 대해서 저희가 미분하니까 알파를 밖으로 빼가지고 미분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근데 요 안에 이 친구들은 결국이 뭐냐면 Z가 알파보다 클 때 확률 값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1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1 probability Z가 0, 알파보다 클 확률. Z가 알파보다 클 확률이 되는 거죠.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되잖아요. 편미분에서 0이 되는 값을 저희가 구하려고 썼던 거니까. 그래서 요 관계를 만족하는 알파를 저희가 알파 스타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1 확률 Z가 알파 스타보다 그 확률이 0이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를 이항하고 알파를 여기에 해주면은 아니죠. 이항하는 게 어쨌든 뭐 잘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어, 알파 스타보다 Z가 클 확률이 입실론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저희가 확인했었던 VAR의 정의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정의된 어떤 작은 값 입실론이라고 했었죠. 그 입실론의 면적을 만드는 이 경계선 감마의 값이 결국 VAR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VAR이 저희가 정의한 알파 스타랑 같게 됩니다. 그래서 알파 스타는 감마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앞서서 정의한 CVAR의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알파 스타가 대입이 됐을 때 알파 스타는 감마랑 같으니까 얘가 VAR이 되고 거의 VAR의 이제
양수인 굉장히 작은 입실론이 될 거고 거기에다가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는 친구를 익스펙테이션으로 한 거니까 얘가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CVAR은 항상 VAR에 어떤 양수를 더한 것이 되고 따라서 CVAR은 VAR의 어퍼 바운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입실론을 저희가 굉장히 계속 작게 만들면은 이 앞에 있는 값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래서 VAR에서 정확성, 저희가 예상한 어떤 입실론 값에 대해서 트레이드오프 되는 데비에이션에 대한 페널티를 포함한 밸류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VR은 VAR 밖에 테일에 대한 expectation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Z가 알파 스타보다 큰 조건에 대해서 Z의 expectation 구할 때 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 양쪽에 이제 그냥 알파 스타 더한 거고 얘는 이 친구는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Z가 알파 스타보다 클 확률을 입실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얘가 CVAR의 정의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이 알파 스타보다 큰 Z에 대해서 어떤 평균을 기대값을 구하는 것이 되고 저희 알파 스타가 VAR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CVAR은 요거에 대한 평균이니까 당연히 요거 앞에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퍼 바운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CVAR의 장점은 세이프 콤플렉스 어프록시메이션에서 디라이브 됐기 때문에 FXU가 콤플렉스하다면 콤플렉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VAR에 비해서 더 보수적인 결과를 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얘가 아무리 콤플렉스해도 애널리틱하게 계산이 힘들 수 있다라고 해요, 책에서.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저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컴퓨팅 소스를 많이 사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얘를 애널리틱하게 계산할 수 있는 테크닉인데요. 요건 뭐냐면 MGF가 가지는 이니퀄리티를 이용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을 애널리틱하게 구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원래 그거를 했을 때 이 형태였잖아요. Z였나? 네. 요거였는데 얘를 이 이상한 그 함수가 아니라 익스포넨셜 함수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함수 잘 생각해 보면은 넌 네거티브 하죠? 넌 디크리징 하죠? 그리고 인디케이터 Z가 0보다 큰 인디케이터 함수보다 항상 크다는 조건 더 만족을 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는 저희가 굉장히 친숙한 MGF의 변형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MGF의 변형된 형태와 뭔가 이제 관계를 잘 사용해가지고 세이프 콤플렉스 어프록시메이션을 구할 수 있게 되고요. 설사 이제 얘를 계산 못한다고 해도 MGF의 어퍼 바운드가 잘 구해지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애널리틱하게 구할 수 있게 돼요. 책에서는 이제 힐더스 이니퀄리티를 얘기를 하는데 요거가 딱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요거 없이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건 넘어가고요. 어, 요 방법, MGF를 이용한 방법을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세이브 콤플렉스 어프락시메이션의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변형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변형하냐면 양변에 로고를 씌워요. 근데 로고를 씌워서 배서 관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부등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에 컨설베이티브 어프록시메이션을 얻을 수 있는데 양변에 이제 알파를 다시 곱해주고 얘를 뒤로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요거의 최소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컨서베이티브 어프록시메이션이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애널리틱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방법의 골자인데 만약에 얘를 계산 이제 못한다고 해도 이 친구보다 큰 어떤 싸이 함수를 잘 구하게 되면은 요거를 계산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예시를 볼 건데요. 예시는 이제 서브 가우시안 랜덤 바리어블이라는 분포를 가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저희가 정규분포 이렇게 볼 때 정규분포가 쭉 이렇게 테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서브 가우시안 같은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테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그 정의역이 어떤 바운드 안에 갇혀 있고 그렇지만
그 랜덤 밸류의 그 평균 값은 또 0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떤 관계를 얻게 되냐면 그 서브 가우시안 랜덤 바리어블의 MGF의 형태가 원래 그 원래 가우시안의 MGF 형태보다 작다라는 게 됩니다. 원래 이제 얘가 서브 가우시안이 아니라 원래 가우시안이었으면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하겠고요. 아니면은 이제 얘가 작아진다. 라는 이니퀄리티가 존재하는데 요걸 이용해서 이제 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된다면 이제 이 이니퀄리티를 이용해서 풀 건데 네, 요게 이제 요거요? 네, 요거를 가지고 풀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로그를 씌웁니다. 로그를 씌우게 되면은 이게 익스포넨셜이니까 얘가 풀리고 그랬을 때 전체에 대해서 얘는 i가 정의가 되니까 전체에 대해서는 시그마를 씌워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네, 그랬을 때 그 랜덤 베리어블을 그냥 x 트랜스포즈 u가 아니라 x 트랜스포즈 마이너스 t라고 그냥 임의로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얘가 x 트랜스포즈 u 마이너스 t가 되겠고 그랬을 때 이렇게 변하게 되겠고 얘는 그냥 상수니까 앞으로 빠져가지고 얘가 되고 나머지는 원래의 이니퀄리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어, 네, 요런 이니퀄리티가 나오는데 이 대소관계를 이제 저희가 변형을 시킬 건데 양변에 로그 입실론 분의 1을 더해줘요. 그리고 양변에 알파를 곱해줘요. 그러면 요런 부등식이 나오거든요. 이 부등식을 이제 저희가 잘 정리하면은 요런 형태의 부등식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슬라이드 확인하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요게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세이프 콘벡스 어프록시메이션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콘벡스하다고 했으니까 알파에 대해서 최소값이 구해질 수 있다는 거를 계속 상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건 뭔 뜻이냐면 알파를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알파 값을 저희가 구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에 대해서 알파에 대해서 이게 미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얘가 결국에 뭐냐면 이 다이아고널 있잖아요. 다이아고널 알파 시그마죠 시그마 의 L2 놈의 제곱이 돼요. 그리고 뭐 여기 그냥 다이아고널 제곱이라고 할게요. t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요거 입실론분의 1 이렇게 돼요. 근데 요게 0이 된다. 요거를 잘 풀면은 뭐야? 잘 풀면은 이제 알파가 어떤 값이 나오고 그 어떤 값을 다시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요 형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 형태는 저희가 그 영준님의 세션에서 본 그 다이아고널 어쩌고 그리고 이 로그 굉장히 친숙하죠? 저거 그러니까 방금 전에 영준님 하셨던 그 세션에서 봤던 그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새롭게 구해진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성립을 하게 되면은 원래 오리지널한 그 문제의 컨스트레인트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애널리티컬한 어프록시메이션 과정의 예시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뭐냐면 노멀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자, U가 요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 요것도 결국에는 그 뭐야 가우시안 요거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저희가 풀었잖아요. 그 과정을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는데 대신에 얘가 이런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균이 있고 0이 아니고 그리고 분산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변하게 돼요. 이것만 생각을 하시고 위의 과정을 그대로 다시 따라가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원래는 t 어쩌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요거는 이제 x 트랜스포즈 u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가정이 됐으니까 t가 있었던 건데 얘는 지금 t가 없으니까 그 t 사라지고 대신에 이 친구가 추가되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얘가 이제 새로운 컨스트레인트가 되는데 저희는 맨 처음에 VAR을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가정됐을 상황에 대해서 컨스트레인트를 한번 구했었어요. 그리고 그 모양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애널리티컬하게 어프록시메이션 하면 이렇게도 컨스트레인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 그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 컨스트레인트가 어떤 형태를 띄고 있냐, 어떤 모양을 그리냐,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얘보다 얘가 더 컨설베이티브하게 나와요. 더 큰 값을 가진다라는 얘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더 VR보다 보수적인 컨스트레인트를 제공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6장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7장 내용 할 건데, 네, 아직 30분 조금 더 남았네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7장 내용 할 건데, 7장은 이제 딱히 내용이 더 새롭게 나오는 건 없고, 저희가 6장에서 본 그 세 개의 테크닉 중에 마지막 테크닉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까? 그 MGF의 그 이니퀄리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7장에서 말해주는 그 여러 가지 이니퀄리티가 마코프 이니퀄리티가 있었고 체비세프 이니퀄리티 그리고 체르노프 이니퀄리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은 뭐냐면 MGF를 잘 이용해서 U의 어퍼 바운드를 잘 설정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의 이제 example을 볼 건데요. 첫 번째,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및 분산 시그마 제곱 그리고 평균은 0인 Z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렇게 MGF를 구할 수 있고 이 형태가 Z의 MGF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체르노프 이니퀄리티를 다시 보게 되면은 이런 이니퀄리티가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probability J가 Z가 T보다 클 때 확률이 얘보다 작다는 거겠죠. 근데 얘가 MGF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이 되고 밑에 EF 람다 곱하기 T승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그 요 형태 볼 때 이 알파 마이너스 1승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 갔냐? 얘가 람다입니다. 그래서 람다를 잘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그거 람다 잘 정해서 최소 구하려면 여기 안에 있는 이 값을 최소값으로 만드는 람다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찾습니다. 최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람다를 밖으로 빼고 람다 시그마 제곱 2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람다는 0 그리고 2분의 람다 죄송합니다. 시그마 t 이런 형태랑 0 이렇게 되니까 이 중간 값 시그마 제곱분의 t가 그 람다가 들어가 있는 이 식의 최소가 되는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값이 돼요. 그렇게 그러면은 요거가 이제 가장 타이트한 어프록시메이션이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해서 요거를 가지고 요 관계를 저희가 잘 구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요 관계는 성립이 된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가 만족을 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은요. 서브 가우시안입니다. 서브 가우시안이 방금 봤듯이 평균 0인데 바운드 돼 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테일 다 절사당하고 그 상황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U가 A부터 B까지만 정의가 돼 있고 네, U가 A부터 B까지만 정의가 돼 있고 평균이 0인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했을 때 따라서 얘는 서브 가우시안이라고 부를 수 있고 서브 가우시안이 가지고 있는 이니퀄리티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적용을 하면은 그 적용하기 전에 이제 이런 표현식을 저희가 이용해서 이 서브 가우시안을 이용한 애널리틱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네, 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포넨셜 함수의 콘벡시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이니퀄리티를 정의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익스포넨셜 이렇게 그렸을 때 A가 있고 B가 있으면은 A, B 사이의 어떤 X점의 함수값보다 A, B 그었을 때 이 X점에 있는 요 값이 더 크다라는 거를 얘기해주는 이니퀄리티가 그 이니퀄리티를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씌우면 이렇게 되겠고요.
x가 u로 바뀌는 거는 원래 저희가 랜덤 베리어블을 u로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그렇고 이제 x에 대해서 얘는 다성수니까 x에 대해서 그냥 expectation 하게 되면은 평균이 저희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 날라가고 그래서 이런 이니퀄리티가 설정하게 되고 그랬을 때 저희가 임의로 z와 p라는 변수를 정의를 하게 돼요. 이렇게 정의했을 때 저희가 이런 관계식을 이런 관계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식 하에서 원래의 이 이니퀄리티를 이제 변화시키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변하고요. 얘가 얘로 변합니다. 그리고 얘를 그냥 이제 어떻게 푼다 정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가 얘로 가고 얘를 다시 바꾸면 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익스펙테이션에 요거가 아니고 요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이 친구가 얘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한테 이제 Z 기준으로 미분 한 번 했을 때 얘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미분 한 번 더 하면 얘로 바뀌어요. 근데 얘의 상한이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Z에 0을 넣었을 때 얘는 0이 되고 그 한 번 미분한 FZ에 또 Z에 0을 대입했을 때도 0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고 마지막 얘는 0을 넣었을 때 4분의 1 이 상한을 가지는 죄송합니다. 이게 항상 그게 아니라 이제 0을 넣었을 때 4분의 1 상한을 가지는데 상한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정의한 FZ에 대해서 맥클로린 익스펜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미분 두 번 한 거 뒤에 절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얘는 0이었고 얘는 0이었고 얘가 4분의 1보다 작았으니까 얘는 8분의 1 z제곱보다 작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z가 원래 람다 p-a 이므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고 그랬을 때 얘가 얘겠죠. 근데 로그가 이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죄송해요. 이거를 제가 잘못 써가지고 로그 expectation exponential u가 f 람다 어쩌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항상 얘보다 작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익스포넨셜을 한 번 더 씌워요. 근데 그래도 대소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익스포넨셜 씌워진 거고요. 요 f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씌워진 겁니다. 여기에서도 익스포넨셜 씌워진 거고요. 근데 앞에 로그가 있었잖아요. 그 로그에 익스포넨셜 씌우면 로그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얘가 이런 값이 되고 익스포넨셜 씌운 값이 되고 따라서 이 MGF 형태보다 얘가 크고 근데 얘가 입실론보다 작으면은 원래 이 MGF 형태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이 성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얘의 이니퀄리티를 얘의 이니퀄리티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가 이제 이 example의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렘마 저희 그 영준 학우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S렘마가 뒤에 그렇게 증명이 돼 있는데 일단 요거의 의의는 넌컨벡스한 상황에서도 스트롱 듀얼리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증명인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SLMR을 사실 좀 쓸 줄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로 증명은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쓸 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궁금하시면은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인터넷에 쳐보셔도 SLMR에 대한 호모지니어스한 증명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증명도 있으니까 고글링 열심히 하셔가지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2부 발표해 주신 현성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고요. 네, 저희 피드백 혹시 해주실 분 계실까요? 첨언이나 피드백 해주실 분.
헤딩스 이니퀄리티 질문하신 질문이 뭐죠? 제가 안 나요. 이건 질문이 뭐예요? 제가 이해는 잘 헷갈렸는데, 그 네네, 푸딩. 체리셰프의 일반화 형태인 모습을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우주를 하고 있는데, 근데 카페 작품 없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 유라는 그 여러 음식이 왜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 그거를 막 알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세비 셰프가 아니라 푸딩이 더 좋냐, 여기서 언급이 됐냐 하면은, 그, 오프닝의 꼴을 보면은, 세비 셰프랑 다 똑같은데, 그, 그 T 부분이 루트 n분의 2의 로그에 이 뭐라 하지 엡실론이라 하나? 그 분의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델타라고 하죠. 델타분의 2가 만약에 델타가 0으로 가면은 로그가 1이가 되면서 이렇게 일치하게 돼가지고 체비셰프보다 조금 더 엄밀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델타를 0.001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호프딩 이니퀄리티에 집어 넣으면 같은 같은 맥락의 채비 셰프랑 푸딩인데 푸딩의 프로버빌리티가 더 좀 엄밀하게 나. 그 훨씬 더 잘 바운드하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더 가까운 범위에서 바운드를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최적화 때 쓰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T가 왜 그렇게 들어가서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푸딩이랑 채비 셰프가 있는데 왜 굳이 푸딩이 사용이 됐는지 왜 푸딩이 더 좋은지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 라고 선언하고 싶습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또 다른 첨언해 주실 분 계실까요? 학술부장님 혹시 첨언 있으실까요? 과제가 아닙니다. 거의 음, 일단은 좋은 소식으로 이번 주에는 과제가 없어요. 다음 주에도 없어요. 그럼 이걸 끝까지 여러분 잘생긴 만들까요? 아무튼 무슨 농담이고 약간 처음에 뭔가 세션을 보면서 어, 수식적으로 굉장히 뭔가 2부에서 많은 거를 했는데 근데 약간 맥락적으로 약간 1부부터 조금 우리가 뭘 하는가, 약간 왜 하는가 이런 게 조금 애매할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1부에 그 맨 처음에 나왔던 예제가 있어요. 그거를 코드로 만들어 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한번 조금 느낌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 일단은 그 예제가 리니어 프로그래밍이었죠.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는 리니어 프로그래밍이었고, 여기 밑에 보면은 C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100, 190.9, 마이너스 5,500, 6,100, 마이너스 6,100.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100하고 190.9는 그 원료에 대한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가에 관련된 거고, 그래서 원가는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코스트가 되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는 판매가. 판매가는 이득이니까 그거를 코스트 관점에서 보려면은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여기다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 요거를 일정 단위만큼 더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거는 이제 총 손익이 될 거고. 그래서 그 총 코스트를 미니마이제이션 하겠다라는 게 요 문제였고요. 근데 제약식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자세히 알 건 없고 이제 원료에 대한 제약식과 그 다음에 이제 원료에 대한 제약식들이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거 아이덴티티 있는 거는 이제 원료 원료하고 이제 판매량은 다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제약식이 밑에 4칸짜리로 있는 거고 아무튼 AX가 B보다 작다라는 제약식이 있었어요. 문제 상황을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요거를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니까 일단은 그냥 늘상 하듯이 컨벡스 패키지를 사용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풀어봐서 이제 나온 옵티멀 밸류가 마이너스 8819라는 요 밸류를 일단은 구해놓고 요거를 노미널이라고 저장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 관련된 개념을 조금 넣어야 되는데 일단은 요 A라는 매트릭스에 여기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 여기 부분에 뭔가 불확실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로우 메테리얼에 관한 건데 요거에 뭔가 이제 공정상 불안정한 점이라던가 뭔가 이제 뭐 원료 수급이라던가 그런 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게 조금씩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AX는 B보다 작다라는 제약식의 그 제약식의 솔루션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겠죠? X가 그거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A의 변화가 생기면은 그거를 만족하는 X 값에도 뭔가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의 오브젝티브 밸류인 C 트랜스포즈 X에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 X가 여기 값에 변화가 있을 때 얼마나 변화하는가 그거를 어느 정도 매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컨디션 넘버라는 개념을 저번에 뉴턴 메소드랑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선형 방정식 AX는 B라는 리니어 시스템이 있을 때 그 리니어 시스템에 A 행렬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약간 미분에서 순간 변화의 개념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을 때 방정식의 솔루션이 얼마나 변하나 그거를 매저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에 원소에 조금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변화가 있을 때 솔루션이 얼마나 변하나 그거를 매저를 한 건데 요거는 요렇게 계산이 돼요. A 트랜스포즈 X의 맥시멈 아이겐밸류 나누기 A 트랜스포즈 X의 미니멈 아이겐밸류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번 세션에 했던 그 컨디션 넘버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그거를 기억하면서 연결을 시켜보면은 컨디션 넘버라는 거를 해시안의 컨디션 넘버라는 거는 이 컨벡스 셋이 찌그러진 정도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하셨었는지. 왜 그렇게 하냐면 그 매트릭스란 행렬이 어떤 벡터 공간상에서 행렬상에 있던 어떤 숫자로 그 숫자만큼 행렬의 그 벡터 공간의 베이시스 방향으로 약간 잡아 늘리는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잡아 늘릴 수 있는 양의 최대 그리고 이제 잡아서 줄일 수 있는 그 최대 그거의 비율을 이제 컨디션 넘버다. 그런 거하고 이제 찌그러진 거하고 약간의 뭔가 연관성을 조금 뭐 느낄 수 있으면 느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 행렬의 컨디션 넘버를 계산해 봤을 때 1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에 조금의 변화만 있어도 X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 그래서 그거를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어, A라는 요 똑같은 문제인데, 요 A의 값에다가 유니폼한 랜덤 베리어블을 더해줬어요. 마이너스 0.00005부터 0.00005까지, 그러니까 5%, 0.05% 변화를 여기에다 랜덤하게 줘봤고, 여기에다가 0.2%의 변화를 랜덤하게 줘놓고, 그거를 10,000개 샘플링 해가지고 오브젝티브 밸류가 얼마나 변하나 그거를 매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A 행렬이 변할 때 X의 솔루션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니까 오브젝티브 밸류도 거기에 맞춰서 변할 거고, 그게 몇 퍼센트만큼 변했나 원래 그거를 플롯으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많이 변화한 거는 20%까지도 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금융이라던가 진짜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손익이 20% 변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랜덤한 변화를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랜덤한 변화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뭔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를 하겠다. 그거에 대비해서 최적화를 하겠다라는 게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코드는 이렇게 되는데, 어, 여기에 변화가 최대 마이너스 0.000부터 0.0005까지 최대로 변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대로 변한 만큼을 여기 A 행렬에다가 미리 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더해가지고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가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으로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적화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8,294. 아까보다 조금 더 큰 값이 도출이 됐죠. 그렇다는 거는 뭔 소리냐면은 그냥 랜덤 샘플링을 했을 때의 한 여기 정도 상황. 그러니까 어떤 이제 랜덤한 변화가 있을 때 그냥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 최적화를 했는데, 근데 만약에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거기에 맞춰서 X값을 조절해야 되니까 실제 오브젝티브 밸류에 심각한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컨스트레인트에 넣어놓는 형태로 대비를 해놓으면은 원래 솔루션보다 조금은 성능은 떨어지지만 거기에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안전하다. 요게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의 전체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2부에서 뭘 한 것이냐라고 하면은 요게 요 솔루션이 6% 정도 손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상황에서 6% 손실이라는 게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6% 손실을 줄여보고 싶어요. 줄여보고 싶은데 6% 손실을 줄이는 대신 그 6% 손실 잠시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손실이 4%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4% 손실로 일단은 설정을 해놓고 그 4% 손실이 1-엡실론 퍼센트로 보장되는 로버스트한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2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uncertainty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작은 값, 그냥 유니폼하게 분포된 뭔가 굉장히 간단한 언설틴티가 들어갔지만 여기에다가 그냥 뭔가 값이 있는 행렬 전체가 더해져서 전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값이 있는 행렬뿐만이 아니라 뭔가 랜덤 베리어블이 더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언설텐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어떻게 써먹을 거냐 하면은 사실 지금 배우는 것만으로 당장 써먹기는 무리겠지만 어, 어떤 이제 키워드적으로 한 번쯤 들어보면 굉장히 괜찮은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해봤고, 아무튼 이제 내용을 다 이해하겠다 또는 뭔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써먹어 보겠다, 그거는 조금 어렵지만 이제 세션의 한 내용만 어느 정도는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괜찮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첨언해 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끝나신 줄 아셨겠지만 저도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금방 할게요. 저는 조금 더 일반적인 얘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런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 거를 배우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속 오늘 세션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데이터가 언설튼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언설튼하다라는 데이터를 뭐 결칙이 됐다던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아직 특정이나 관측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그냥 미래에 있는 데이터다. 그래서 지금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동안 봤던 내용들은 다 데이터가 과거의 데이터였고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는 이미 관측도 되고 혹은 뭐 측정이 되고 약간 양대각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관측도 되고 측정도 되었기 때문에 값은 확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뮬레이션 그리고 뭐 모델링 그리고 어떤 파라미터도 전부 디터미니스틱하다라고 이것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정이 돼 있다, 특정이 돼 있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 간단한 LP식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간단한 LP식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최적화라는 게 그래서 뭐 하는 거였나? 의사결정 변수 이 X 정하는 게 결국 목표였어요. 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최적화인데 사실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적어도 계속 뭔가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거 데이터에 가지고 뭐 과거에 얼마를 했어야 된다. 과거에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전혀 의미가 사실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태양광 발전용 패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당장 오늘 2시에 발전이 얼만큼 있었는지 발전량과 내일 2시에 발전량이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미래에 만약에 비가 오거나 혹은 이건 하루라고 해놨지만 뭐 3달 전과 지금은 또 계절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광하는 그 시간과 양도 다를 거고요. 혹은 패널이 내일 조금 고장이 날 수도 있겠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는 우리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미래 데이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구간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확률 변수처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모델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면 사실 의사결정 변수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잘 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봤던 이런 디터미니스틱한 모델이 아니라 스토캐스틱한 모델이라고 새로 포뮬레이션을 해줘야 되고 모델링을 해줘야 되고 포뮬레이션 해줘야 되고 파라미터도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도 그거에 맞게 바꿔줘야 해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주로 연구에서 많이 쓰는 게 오늘 배운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은 간단하게 봤을 때는 그냥 이 파라미터와 언설턴티가 분리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델타를 뭐 A에 더해주는 형태였죠. 근데 스토캐스틱 프로그래밍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스토캐스틱 프로그래밍은 이 파라미터 자체에 이게 뭐 연산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랜덤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에 랜덤성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어떤 관습적인 표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냥 파라미터 자체에 언설턴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파라미터를 랜덤 변수로 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그냥 머신러닝으로 예측을 하면서 그래서 모델을 토트랙으로 돌리는 그런 어프로치도 많이 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관점이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관점인데요. 디시전이라는 그런 개념을 떼고 액션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요. 액션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스테이트라는 또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확실한 그 미래 파라미터 앞으로 랜덤성이 있고 언설턴티가 있는 그 미래 파라미터 값이 이 상태를 통해서 상태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정의되고 결정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의사결정 과정도 저희가 봤던 이러한 평범한 그냥 뭐 코스트랑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냥 평범한 오브젝티브 펑션을 쓰는 게 아니라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게 저희가 베이즈나 학과를 많이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마코프 체인을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델링들이 있고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은 그래서 결국에 불확실한 데이터, 즉 간단하게 살펴보면 미래에 아직 관측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최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모델링을 한 방법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으시다면 상공이나 수학의 대학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첨언과 피드백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4주차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